자, 이번 시간에는 적벽대전을 통해서 자만심은 재앙의 근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성공하기 위해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나폴레옹은 자신감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하나로 일개 시골뛰기에서 일약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조차 자신감 하나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나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만심이 됩니다. 자만심이 생기면 일을 쉽게 생각하고 일을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왜 그토록 처절한 패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감이 지나쳐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유비 일행은 유표의 큰아들 유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강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유비를 놓친 조조는 강하를 취하기 위해서 강릉을 손에 넣은 뒤 동호를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유비까지 완전 섬멸할 생각이었습니다. 조조는 동호 송건에게 항복하라는 사자를 보내는 한편 모든 군사를 강동에 진군시켰습니다. 조조의 동태를 엿보고 있던 송건은 노숙의 말에 따라 유비와 동맹을 맺고 조조와 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내 공명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동호와 손을 잡기 위해 직접 동호에 갔습니다. 사신으로 간 공명은 당당하게 망설이는 송건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마침내 송건은 주유를 총대장으로 임명하고 공명과 함께 조조의 침략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공을 써서 조조군을 섬멸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공명은 머지않아 동남풍이 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제단을 쌓아 동남풍이 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주유는 충신 황제에게 권장을 친 다음 조조에게 투항하게 하는 고륙계를 썼습니다. 그리고 해전에 능한 채모와 장윤의 가짜 서찰을 만들어서 조조 스스로 그들의 목을 패도록 하였습니다. 해전에 능한 장수를 없애기 위해서죠. 이런 주유 행동이 그대로 공명에게 노출되었고 공명이 군사작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주유는 공명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유는 공명을 제거하고자 동호를 위해 열흘 안에 10만 개의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명은 사흘 안에 화살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공명은 노숙에게 군사 5,600명하고 함선 20척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숙은 볏집을 가득 실은 배와 군사를 공명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공명은 노숙이 빌려준 배에 노숙을 태우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중 한 배에 공명과 노숙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계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던 조조는 오군의 야습이라는 소리를 듣고 장료와 서왕에게 3천의 노공수를 주어 무차별 사격하도록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화살은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함선은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공명은 화살을 가득 담은 20척의 함선을 이끌고 강을 내려온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조조는 자신이 공명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숙은 공명이 화살 10만 개가 넘는 것을 보고 공명의 지보에 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명이 주유가 노린 것은 화살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었다는 것을 말하자 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유는 10만 개가 넘는 화살을 보고 더 이상 공명을 미워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무례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화공을 써서 조조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조조는 화살 10만 개를 오나라에 바쳤다는 소리를 듣고 복수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무래도 이런 준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수경 선생이 유비에게 추천한 방통을 조조의 첩자로 보내 화공의 계책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방통은 항상 인재를 좋아하는 조조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처럼 위장하여 조조를 만나고 조조를 위해 일하겠다고 속내를 비쳤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방통과 밤새 술을 마시며 방통의 지략에 탐복하였습니다.
방통은 말하는 중에도 가끔 실례한다는 말을 남기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배멀미가 대결전을 앞두고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놀라며 해결할 방법을 방통에게 물었습니다. 방통은 배와 배 사이를 연결시켜 배멀미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조조는 방통의 말에 경의를 표하며 방통의 말에 따라 주야로 일을 하며 배와 배 사이를 쇠사슬로 이은 다음 널판지를 깔아 서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것을 본 방통은 조조에게 동호에 가서 주유를 원망하는 상수들을 투항하도록 하겠다며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조조는 동호가 곧 자신의 손에 돌아올 것 같아 자축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조조는 오군 진지를 향해서 진격하라는 추상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북소리에 맞추어 함선은 일렬로 서서 큰 강물 위를 유유히 나아갔습니다. 이날은 서풍이 심하게 불어 파도가 심했지만 배를 엮어놔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방통의 말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만면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때 정욱이 조조에게 적이 화공계를 쓰면 큰일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허나 조조는 저들이 화공을 쓰려면 동남풍이 불어야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남동풍이 불고 있으니 걱정을 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수들은 조조의 치략에 더욱 탐복하였습니다. 조조는 그런 장수들을 보고 자신의 군은 수전에 능하지 않으니 배를 묶어서 장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원수의 부하였던 조포와 장남이 20척 함선을 주면 동해에 쳐들어가 적장을 베고 깃발을 뺏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조조는 처음에 반대했으나 조표가 애원하니 허락하였습니다. 허나 조포와 장남은 동호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장수 한단에게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망했다는 급보에 조조는 노발대발하여 단숨에 무찌를 듯 대함선을 몰고 오군 진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대함선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조의 기함에 깃대가 부러지자 조조는 불길한 일이라고 하며 진군을 멈췄고 주인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으나 주유 역시 사령기의 깃대가 두동강나면서 주유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호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숙은 송건에게 그것을 알리고 공명을 찾아가 주유가 병이 들어 걱정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공명은 자기가 바로 고칠 수 있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공명은 앓고 있는 주유에게 좋은 약을 바친다면서 곧 동남풍이 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대신 북두칠성을 모시는 제단을 쌓아주면 그곳에서 기도하여 3일 안에 동남풍이 불도록 하겠다고 공명이 말하였습니다. 공명의 처방에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 화공을 쓸 수 없던 주유는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제단이 완성되자 공명은 목욕체계한 후 도의로 갈아입고 제단에 올랐습니다. 공명은 제단을 오르기 전에 노숙에게 3일 내로 동남풍이 불 것이니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주위에게 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실 공명은 매년 11월이면 하루 이틀 동안은 을의 동남풍이 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황제는 20척의 함선의 뱃머리에 대못을 수없이 박아놓고 적성과 부딪혀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배 밑에는 마른 풀과 유황을 실은 다음 기름 먹인 천으로 덮어두고 불만 붙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조와 짜고 거짓으로 항복해온 최호와 최중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항복할 일을 수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비밀로 하였습니다. 전 동호군이 출동한 가운데 대두둑 주유 명령만 기다리는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동남풍이 불지 않아 주유는 초조했습니다. 주유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유는 한편으로 감탄하면서도 공명이 두려워 공명을 죽이라고 장수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